하나만은 물려줄 수가 없다. 출산율이 꼴찌인 나라, 결혼 싹 다 포기, 애 안 낳아, 10m면 10m로 쿵 하고 내려앉아야 돼. 정말 요즘 북한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탈북을 왜 했냐고 물어보면 저는 밥을 안 줘서 왔다 그랬어요. 믿어봤댔자 뭐 밥 안 주고 굶으니까. 외박하는 남자들이 너무 많대요. 가족이 보낸 동영상이 떡 와 있는 거예요. 뭐 그랜저를 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사는 집이 주도를 해야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2년 전에 우리 시청 대강당에서 여러분들을 배웠는데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없는 이런 가상 공간에서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하게 된 김나영 강사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민족의 웅비와 미래는 통일이다, 이런 주제입니다. 여기서 웅비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수컷 웅자에 나를 비자를 써서 우리 민족이 세계를 리더하는 그 대표자로서 정말 한민족이 함께 살아갈 희망은 통일밖에 없더라 하는 이야기를 남과 북을 다 경험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증거 자료를 보여주면서 통일이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저는 북한에서 군 복무도 했고 또 철도대학을 졸업하고 동부철도 천국에서 철도 공무원으로 계급장은 여자로서는 좀 달기 힘든 그런 계급장까지 달면서 일을 하고 있다가 김정일 정권이 들어서면서 배급제도가 붕괴되었을 때 정말 인간이 살아가는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저의 모든 것이 있는 북한을 놔두고 탈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온 지 13년 차 되는 강사로 정착한 사람이 되었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여러분들 앞에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원하는 것 할 수 있는 나라, 성분도 안 본다, 키가 큰지 작은지 인물도 안 본다, 네가 원하면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나라, 정말 이런 좋은 나라였기 때문에 저는 13년 동안 정말 불철주야로 공부도 하고 일도 하면서 28년을 살았던 북한보다 13년 차 되는 이 대한민국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진 탈북민 강사로서는 우리나라 강사협회가 인정하는 최초의 명강사라는 호칭까지 받으면서 지금은 이렇게 유튜브 채널까지 운영하는 크리네이터로까지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왜 통일이 꼭 한반도가 비약할 수 있는 그 조건으로 지금 나타났냐,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체계를 4개로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 우리한 대한민국은 미래 사회가 위기더라.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13년 차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너무너무 많이 이게 맞구나 하고 공감이 오는 분야입니다. 대한민국은 미래 사회가 위기다. 그럼 북한은 지금이 위기입니다. 이미 위기가 시작되었고 지금은 정말 너무너무 넘기 힘든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게 북한 사회입니다. 자, 남과 북이 지금 현재도 위기인 북한과 미래가 위기인 이 우리 한민족이 영구적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우리 미래 사회가 그냥 이대로 가다가는 다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다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냥 너는 너대로 살든지 나는 나대로 살든지 이렇게 관심을 안 하면 한반도는 영구 분단의 위기까지 갈 수 있다. 이제라도 빨리 우리가 이런 상황을 알고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런 위대한 나라, 힘 있는 나라, 그런 브랜드의 나라로 되는 길은 통일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집이 잘 살아야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은 그럭저럭한 대로 갈 것 같은데 앞으로 미래가 우리는 위기일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거를 제가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원래 나라가 잘 살려면 어느 나라도 이런 세 가지 조건은 있어야 된대요. 자원이 있다든가, 인구가 1억 정도는 된다든가, 아니면 팔아먹을 수 있는 물건이 많다든가, 이런 세 가지 조건 중에 다 있으면 좋겠지만 한 가지라도 있는 나라는 그래도 사는데 그렇게 가난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초기부터 첫 번째, 두 번째는 없는 나라예요. 자원이 없어요. 인구 1억 어떻게 만듭니까? 분단으로 반쪽이 되었는데 우리는 이 자그마한 영토에서 1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 탄생 초기부터 갖지 못한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 말하면 우리는 흙수저 나라인 거죠. 돈도 없다, 재산도 없다, 인구도 별로 없다. 세 번째 거는 이거라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건국 초기에부터 사람으로 말하면 탄생 초기에부터 가지고 물려받은 것도 없는 정말 흙수저 같은 국가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남들이 다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 우리는 영원히 달구지나 구르마를 타고 다녀야 되고, 남들이 소세지를 먹고 초콜릿을 먹을 때 우리 아이들은 정말 과자 하나도 변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나라여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다시는 내 자식들한테 가난만은 물려줄 수가 없다. 그래서 남의 나라 땅에 가서 단을 캤고 열사의 사막에 가서 집을 짓고 다리를 놔줬고, 또 남의 나라 전쟁터에 가서 피를 뿌리면서 한 푼, 두 푼 외화를 벌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그때 그분들이 벌어들인 외화로 대한민국 우리들이 타고 다니는 고속도 도로가 되었고, 항만이 되었고, 제철소가 되었고, 배가 되었고, 자동차가 되어서 오늘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반세기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10대의 이렇게 경제 강국으로 부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잘 사는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 가지고 이렇게 배가 고픈 나라에서 배부른 나라, 밥 먹고 살 수 있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부자 나라가 되었는데, 앞으로도 이 길로 쭉 가면은 대한민국이 영원히 잘 살지 않을까 봤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5천만 국민이 타고 있는 이 대한민국호는 정말 가는 길에 무슨 짐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저 배가 정말 종착지까지 무사히 잘 가려면 배에 적재된 짐들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살다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할 수 없이 맡게 되는 이런 짐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지금 제일 문제가, 여기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짚을 수 있는 문제가 바로 고령화 사회로 우리가 정신없이 빠르게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점점 적어지고 벌어먹어야 되는 식구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런 사회적인 구조를 가졌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 청년들은 요즘에 결혼을 안 하겠다는 청년들이 더 많고요. 설사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출산율이 꼴찌인 나라, 둘이서 하나도 만들지 못하는 인구가 정말 전 세계 꼴찌로 되는 이런 나라로 되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는 이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지출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사회로 자꾸 나가는데, 일을 할 수 있는 인구는 줄어들고 돈은 더 많이 필요하고, 이런 우리가 가정에서 보면은 우리 이번 달에 벌어들여온 돈보다 써야 되는 돈이 더 많아지는 이런 내부적인 구조를 안았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우리가 만성적으로 달고 가는
사회적인 난 문제, 청년 실업, 이러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이 왜 결혼을 안 하겠다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1년에 써야 되는 예산 중에 앞으로 지출해야 되는 돈이 점점 더 늘어난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이 노인 계층에다가 이제 우리가 돈을 써야 되는 이런 예산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분단이 되어서부터 지금까지 70년이 넘는 동안 우리는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국방비, 분단비용 어느 해도 이 분단비용이나 국방비가 줄어든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안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해마다 국방비가 3조씩 계속 증가되었던 이런 자료를 보면서, 이게 뭐 우리 군인들을 군복무 기간을 줄이게 해준 데서 국방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군복무 적게 하는 것만큼 우리나라는 더 최첨단 무기로 하늘에도 띄워놓고 다 어디다 감시하고 이걸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에 다 돈이 들어간다는 걸 한국에 와서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통일이 안 되면 지난날과 똑같이 국방비와 분단비용은 계속 우리 국민들이 세금으로 지출을 더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고, 지금 지구 환경도 지금 다 파괴돼서 날씨를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절기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때 아닌 지진, 황사, 태풍, 거기에다 코로나처럼 이렇게 기나긴 시간 동안 전염병까지 이렇게 인류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얼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돈을 못 벌고 사회적으로 얼마 많은 예산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지, 우리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많은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그 세금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재난지원금 이런 걸 줘보면서 많이 알았을 겁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미래 사회가 벌어오는 돈보다 써야 되는 돈, 지출해야 되는 돈이 더 많은 짐을 이 대한민국 코에 지금 자꾸 싣는다는 겁니다. 짐이 많으면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5천만 우리 국민이 종착역은 저 대한민국 코가 통일이라는 항구까지 지금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짐, 이렇게 가는 길에 계속 이런 저항에 부딪히면 우리는 길이 점점 멀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여기서 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보니까 희망이 없어. 어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젊은 애들은 벌어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겠고, 야, 여기서 살아서 뭔 희망이 있어? 결혼 싹 다 포기. 애 안 낳아. 제가 지금 이런 미래 사회 위기를 이야기하면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앞을 봤을 때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러 여기에 왔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건국이 돼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우리 민족이, 그 어느 나라 민족이 가지고 못 있는 그런 DNA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동단결하는 위대한 국민성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든 문제가 나섰을 때 우리가 하나가 돼서 뭉치니까 모든 걸 다 이겨내는 그런 대단한 DNA를 가진 민족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0년 넘게 정말 축구 세계에서 1, 2등 자리를 놓지 않았던 독일을 부셔버리는 저런 결과도 만들어낼 수 있었고, 작년부터 코로나 상황을 전 세계가 정말 패닉 상태에 대해서 이 상황을 함께 겪으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느꼈던 이 자부심은 우리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알 겁니다. 마스크 쓰라면서 요만한 애기들까지 잘 쓰고, 어디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어디 몇 시까지 어디까지 뭐 이런 모든 걸 정해놓으면 우리는 딱딱 국가가 시키는 대로 국민이 참 말을 잘 듣는, 그래서 이렇게
국민성 때문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오늘과 같은 이렇게 10대에 부강한 나라도 우리가 빠른 시간 동안에 만들지 않았을까 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에 와서 13년밖에 못 살아봤지만 내가 살아본 이 나라 대한민국은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미래사회가 위기라고 해서 여기서 포기할 수도 없고 여기서 이민 갈 수도 없어요. 대한민국은 인간이 살아가는 중에 제일 중요한 요 4가지 요거 다 있는 나라, 이런 나라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첫째, 밥이 있다. 배고플 일이 없어요. 정말 나 하나 인권까지 다 존중받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값어치가 있는 그런 나라, 늘 자유롭고 늘 내 희망을 이야기하고 만들 수 있는 이런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는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미래 사회가 힘들더라도 우리 함께 대동단결 하나가 돼가지고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한국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인 그런 국가로 한 걸음 껑충 도약한 그런 모습을 보인 위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래 사회가 겪게 되는 이 위기를 우리는 탄식하지 않는다. 희망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저는 갖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와 통일을 해야 되는 저 파트너 북한은 도대체 지금 어떻게 되었냐? 북한은 미래 사회까지 언제 예측할 것이 못 됩니다. 왜? 지금이 너무 힘드니까. 그전에도 힘들었지만 지금 이 고비를 북한이 지금 견디지 못하면 북한 사회는 정말 너무 힘들기 때문에 북한도 역시 통일로 나오지 않으면, 핵을 포기하고 통일로 나오지 않으면 북한도 영원히 희망이 없다는 거죠. 자, 북한이 얼마나 힘들었냐? 김정일 시대부터 계속 배급보다도 이 핵 미사일, 핵의 고도화에 계속 시간을 투자하고 예산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그 제재는 계속 받았어요. 제일 힘들어지기 시작한 게 바로 2017년 화성 15형을 쌓아놓고 받은 대북제재입니다. 이 대북제재는 그동안에 받은 대북제재하고 달랐어요. 바로 그랬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이 이 대북제재만은 풀어달라고 정말 국제사회에 나와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했던 거 우리 여러분들 다 보셨죠?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에 뭔가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 대북제재를 풀어주겠으니 제일 먼저 했던 게 바로 핵실험장을 폭발을 했는데,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왜냐? 함경남도 길쭉은 풍계리는 해발이 정말 높은 산들이 이렇게 뺑 돌려가면서 이렇게 막힌 곳이기 때문에 저기가 정말 핵실험을 하기 정말 좋은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저기는 풍계리 산들은, 이 주변 산들이 몽땅 뭐냐면 갱도입니다. 갱도. 그러면 저 핵실험장, 야 우리 여자는 이거 핵을 안 만들게, 실험장 내가 폭발할게, 폭발을 했으면 길쭉은 풍계리 저 산이 몽땅 다 10m면 10m로 쿵 하고 내려앉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영상에서 보셨잖아요. 갱도 입구만 폭발을 한 거예요. 탈북자인 제가 봐도 기가 막힌데 미국이 바보입니까? 그거 폭파했다고 대북 저 제재를 풀어줍니까? 안 풀어주죠. 그러니까 바쁘니까 그때 어떡합니까? 은돈이 지도자가 드디어 국제 무대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북한이 모든 지도자들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는 걸 대단히 싫어하는데 싱가포르까지 날아가자니까 기차는 없으니까 어떻게?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싱가포르로 날아갔어요. 거기 가서 다 사인하고 뭘 잘할 것처럼 돼서 희망을 가지고 딱 기다렸는데
미국이 바보가 아니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해주죠. 제재를 풀어 안 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왔다가 어디로 갑니까? 베트남 갑니다. 이번에는 기차로 갑니다. 육로니까. 장장이 62여 시간을 베트남에 갔는데 여기에서도 또 외면당하고 단판도 제대로 못 찍고 나옵니다. 오는 길에 너무 속이 타고 화가 나니까 중국을 들려야 되는데 중국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 그 당시는 중국에서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무역전쟁으로 한바탕 중국이 코피 터지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시진핑도 지금 매우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 그냥 가라. 그래서 중국에도 못 들리고 사실은 그 회담에서 이제 이루어 앉았기 때문에 얼마나 중국에 가서 형님 뭐 이거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냥 평양으로 안 가고 러시아로 갑니다. 러시아 가서 푸틴은 안 왔어요. 자, 그래서 대북 제재 2017년이 시작된 기나긴 이 대북 제재로 북한이 모든 돈줄이 끊긴 속에서 유일하게 세계의 눈을 피하면서 북한을 도와준 집단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중국하고 무역을 못하는 북한이 원래 중국하고 무역을 했는데 대북 제재가 심해지면서 러시아하고 교역이 북한이 더 많아졌다는 게 탈북자들과 국내로 들어오는 이런 북쪽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저도 듣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은 이 상황이 이렇게 대북 제재가 풀려 앉아서 지금 속상한데 거기다가 농사가 안 돼서 계속 해마다 흉년입니다. 가을 거디 할라 하면은 태풍이 오고 비가 오고 정말 요즘 북한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식량도 계속 지금 흉년이 들고 거기에다가 2년 전부터 전 세계에 퍼진 이 코로나가 북한이라고 가만히 둘 수가 없었어요. 중국을 통해서 밀무역을 하면서 가만 살아야 됐던 그렇게 숨을 쉬고 가야 됐던 이 북한 장마당이 코로나 때문에 밀수를 못하다 보니까 몽땅 북한 장마당에 들어오던 중국 물건들이 다 막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북한은 대북 제재, 흉년, 코로나 3중도를 겪게 되면서 올해 연초에 김정은이 뭐라고 합니까? 제2의 고난의 행군을 해야 된다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따가 토크 때 이야기하겠지만 탈북을 왜 했냐고 물어보면 저는 밥을 안 줘서 왔다 그랬어요. 나는 배가 고파 온 거다. 우리 때는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밥 먹으라 압록강 두만강 건넜다가 한국까지 온 거다. 첫 번부터 한국 가려고 난 나온 사람도 아니고 밥을 못 먹어서 그때가 바로 고난이 1차 행군 때인데 지금 올해 초부터 북한은 제2차 고난의 행군을 시작할 정도로 북한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최근 9월 달만 해도 우리나라를 향해서 국제사회를 향해서 4번이나 미사일을 쐈어요. 11일 날에는 순항 미사일 발사하고 그 한 4일 있다가 15일 날에는 탄도 미사일 또 발사하고 뭐 기차 꼭대기에서 막 발사하는 것까지 보여주고 이제는 자기네 할 수 있는 거 보여줄 수 있는 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8일에는 신형 장거리 또 순항 미사일을 또 발사합니다. 그리고 하룻밤 자고 또 뭐 합니까? 반항공 지대공 미사일까지 쏩니다. 그래 놓고는 그 다음 날인가 뭘 합니까? 김여정이 나와서 남북 통신선 연결하자 하고 제의를 합니다. 연결했다 끊어놓고 폭파하고 막 자기네가 주장이 돼서 모든 걸 하다가 막 미사일을 또 연달아 막 쏘더니 그 다음 날에는 나와서 이거 통신선 연결하자. 여러분, 북한이 그럼 왜 이렇게 옆에다가 또 우리한테다가 또 이거 좀 하자고 했다가 왜 이런 지금 움직임을 보입니까? 그만큼 북한이 바쁘고 힘들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북한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거를 지금부터 볼 거예요.
북한이라는 이 집단은, 저는 북한은 막 나라는 이렇게 말을 안 합니다. 북한이라는 이 집단은 전 세계적으로 그 어느 나라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특수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자, 이런 4가지 특수성을 가진 나라가 북한이에요. 어느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나 보세요. 첫째, 외부 정보 못 들어온다. 지금 21세기 무슨 세계 글로벌하게 서로가 함께 경제고 뭐 문화고 다 공유하면서 가는 세상에 외부 거 못 들어오겠다 막고 있는 나라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제일 특수한 나라죠. 두 번째, 이동이 통제되는 나라. 얼마 전에 여러분이지 아프가니스탄 사건이 일어났지만 히잡을 쓰고 다니고 있는 나라에서도 여자들이 운전면허를 따겠다고 때 막 운전대를 잡고 나오던 세상이 바로 얼마 전까지 봤던 우리 21세기 세계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비행기 타고 남이 나라 가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 타고 남이 나라 가는 것도 아니지만 자기네 집에서 여기로 못 가게 하는, 자기네 나라 안에서도 통제를 하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이런 나라 전 세계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여권만 가지면 요즘은 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세상에서 자국 내에서도 다니지 못하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또 특징은 뭐냐? 6살부터 유치원에 들어가서부터 죽을 때까지 조직 생활을 시키는 나라입니다. 조직 생활이라는 건 조폭 이런 게 아니에요. 다 6살 때부터 선생님 말씀 들어야 되고 소년단 조직, 사로총 조직, 당 조직, 직맹 조직 다 자기 속해 있는 집단이 지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네 번째로는 6살 때부터 계속 끊임없이 수령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를 세뇌 교육을 시키는 나라입니다. 이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나라 없어요. 아무리 독재를 하는 나라들이 지금 지구촌에 몇 개 되지만 그런 나라들 이렇게 우상화까지는 안 합니다. 우리는 6살부터 이렇게 우상화를 시키는 나라였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이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든지 말든지 그래도 북한이 그동안 잘 굴러가고 살아왔던 점은 바로 뭐냐? 김일성 시절에는 배를 굶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통제받고 자유 없어도 밥을 줬기 때문에 이 2,500만, 400만이 되는 북한의 노예들이 그냥 시키는 대로 했어요.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보지 말라면 보지 말고.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는 중에 아까도 말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밥인데 밥을 안 주니까 어떡합니까? 이 노예들도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식량 문제가 망가지면서, 배급 제도가 망가지면서 북한은 지금부터 내리막길을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배급 제도가 망가지니까 인민이 알아서 먹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나라가 밥을 안 주는데. 그래서 북한이라는 이 사회주의 심장에 시장 경제인 장마당이 자리 잡게 됩니다. 여기저기 장마당이 생기면 가만 놔두면 이거 남조선은 맨날 썩어빠진 자본주의 세상이고 돈밖에 모르는 세상이라고 교육을 했던 북한 안에 정말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 돈밖에 모르는 이런 세상이 나오면은 북한 사람들이 다 달라질까 봐 북한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시장을 짓밟았어요. 그래서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여기만 장마당을 열으라고 나라가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지정을 해놓은 저 시장에서는 장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장세를 낼 돈도 없는 사람들은 텃밭에 이 나무를 갖다가 팔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더 살아가기 힘들어지니까 북한이 그 보안원들이 눈을 피해서 집 앞이라든가 골목이라든가 이렇게 장마당이 생기기 시작됐습니다. 이런 장마당을 북한에서는 메뚜기 장마당이라고 합니다. 도둑장이라고 해요. 나라가 정한 위치에 서지 않은 장은 다 도둑장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고난이 행군이 심해지고 지금 현재 모든 게 끊기면서 북한이 이
지정된 장마당보다도 요즘에는 이런 도둑장이 더 많아졌다는 게 지금 북한에서 들어오고 있는 소식통입니다. 집 앞에 이런 장마당이 막 늘어났었어요. 이제는 장세고 모이고 없다.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 집 앞에서도 막 장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안전원들이 나와가지고 경찰들이 나와서 막 단속하면, 기존에는 북한은 법을 제일 무서워하기 때문에 저렇게 단속만 하면 때려도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수능을 해야 됐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어떤 마인드냐, 지금. 단속하면 옆에서 함께 이제는 막 욕을 한다는 거예요. 아, 이 북한 사회, 제가 있을 때 북한 사회를 보다가 저는 이런 거 봤을 때, 야, 북한이 이제 갈 때까지 가는구나. 사람들이 저는 막 항의를 하는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만큼 이제는 2판, 4판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일이 죽겠는데. 자, 그래서 북한이 배급을 안 주니까 어떤 일이 시작됐냐? 시장이 생기게 되었고, 시장이 생기는 거를 단속을 못하고 저렇게 놔두게 되니까 시장 때문에 생겨난 이런 딜레마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겨났어요. 첫 번째, 시장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저 국가를 안 믿어요. 당을 안 믿습니다. 장마당은 믿어도 노동당은 믿을 필요가 없다. 왜? 믿어봤댔자 뭐 밥 안 주고 굶으니까. 장마당은 하루도 빠짐없이 나가야 밥을 먹으니까. 자, 국가를 안 믿는다는 증거가 바로 전 세계적으로 환율이 2개인 나라가 북한이에요. 국가가 2017년 7월에 김정은이 정해놓은 환율이 있지만은 북한 사람들이 국가은행에 가서 돈을 안 바꿉니다. 왜? 그 환율이랑은 너무도 터무니없는 100달러를 가져가면 5,000원짜리 2장을 줍니다. 그러면 100달러를 가져가면 북한에서 쌀이 1kg가 5,000원이라도 쌀을 2kg밖에 못 사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장마당에 가서 이 화폐를 바꿔주는 사람한테 가서 바꾸면은 100달러가 84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5,000원짜리 168장을 바꿉니다. 국가는 2장 주는데 장마당은 100장을 넘어주니까 어떻게? 나라의 은행에 가서 돈을 바꾸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환율이, 국가나 장마당이 서로 다른 환율이 생겼냐? 바로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시작된 북한 화폐 개혁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저는 당을 안 믿고 북한 돈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이 주지도 않거니와 또 북한 돈을 저축하려는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몽땅 이제는 화폐를 달러로 바꿔서 보관을 하는 이런 바람이 불다 보니까 북한이 이렇게 환율이 2개인 나라입니다. 이걸만 봐도 인민이 국가를 안 믿는다는 거죠. 자, 장마당이 생기고 나니까 골고루 똑같이 분배하고 살아야 됐던 북한 땅을 갖다가 부익부 빈익빈 사회로 만들어 놨어요. 요즘에는 돈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저런 뭐 고리대도 주고 럭셔리한 생활도 하고 돈 있는 사람들 때문에 북한 장마당이 돌아간다고 해도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 장마당은 집집마다 내 재산 가지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저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또 은행처럼 막 이게 대출해 주는 것처럼 돈을 꿔줘서 북한이 장마당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주들은요, 우리나라 강남 부자 뺨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북한이 상위 10%도 안 되는 이런 부자들과 권력가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참 명품 쓰고 먹고 입고 사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북한 사회에는 모든 것이 물건들이나 뭔가를 일을 보려고 할 때 가격이 다 정해졌어요. 내 아들을 좋은 부대로 군대 보내는데 500불. 장군의 차를 모는 운전기사로 만드는데 10,000불. 장군을 만드는데 나 여기 어깨다가 큰 별 원스타 하나 달겠다. 이런 장군을 만드는데 지금 10만 불. 뭐 이렇게 돈이 모든 걸 하는 이런 전성시대가 되다 보니까 북한은 결국 부익부 빈익빈 사회가 된 겁니다. 바로
이 부의 상징, 평양시 여명거리에 일떠선 아파트들입니다. 이 여명거리는 우리나라로 말하는 신도시처럼 만들어졌는데 저 아파트들은 다 고층이에요. 제일 낮은 아파트가 30층이래요. 일반적으로 50층 이상, 60, 70층 되는 이런 고층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겉은 번지르르하게 정말 화려하게 멋지게 지어놨는데 저기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출퇴근 시간만 다니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 웃지 못하는 여러 가지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남편들이 퇴근했다가 회사에서 뭔 일이 있어서 장례식장에 갔다가 뭐 좀 엘리베이터로 놓쳤다 하면은 요즘 북한의 남편들이 그런데요. 여보, 여관에서 자고 내일 직장 그냥 출근한다. 올라를 못 가니까 그 뭐 70층, 80층까지 전기 없는데 올라가려면 힘드니까 올라를 못 가니까 외박하는 남자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이 화려한 아파트의 이면에는 화려함보다는 정말 전력난 때문에 21세기 이런 고급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게 북한의 저런 멋진 아파트들이라는 겁니다. 장마당이 나와서부터 북한은 통제가 되기 힘들어졌어요. 모든 일탈이 통제되지만 한류가 확산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게 이 장마당인 거예요. 장마당에 너트텔이 들어오지, 중국제 MP4가 들어오지, 요즘에는 휴대폰이 나오면서 서로 한국 음악을 교환하는 이런 연인들이 생기지. 그래서 해마다 북한이, 김정은이 이런 지시를 내리지만은 비사유주의 하지 말아라. 얼마 전에도 젊은 청년들이 남조선 말을 하는 걸 잡아라 하고 또 이렇게 막 강연회하고 난리지만은 이거 이제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한국에 온 탈북민들을 이렇게 물어보면은 최근에 나온 드라마를 다 보고 왔어요. 도깨비도 봤다, 사랑이 불시착도 봤다. 이미 이제는 북한이 모든 일탈을 겉으로 봐서는 통제를 하지만 한류가 확산이 되는 것은 못 막는 정도까지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즘 북한이 장마당 세대입니다. 장마당이 생겨나서 태어난 세대, 이 세대 이 아이들은 말까지도 이제는 다 서울말. 그래서 기존에 연인들끼리 동무동지였지만 요즘에는 오빠, 자기야, 우리 연인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말을 따라하는 이런 열풍까지 불어서 장마당 세대, 우리나라로 말하면 Z세대예요. Z세대. 이 Z세대 애들이 가치관이 싹 다 변했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당에 충성하고 뭐하고 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돈만 있으면 된다는 이런 가치관이 확고하게 자리매김한 세대가 바로 장마당을 통해서 성장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그런 세대가 지금 교체가 되고 있다는 게 엄청난 북한판 변화하고 위협인 거죠. 장마당을 승인했더니 5번째로는 통신을 어마어마하게 발달시켰어요. 근데 이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왜냐? 청진까지 가서 쌀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됐던 옛날 북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전화 한 통으로 국경 쪽에서 잎쌀 1kg를 얼마 하는지 다 물어볼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장을 발달시킨 요인이 바로 이 핸드폰이었다는 거죠. 북한도 여러분 핸드폰이 2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최고로 요즘에 나온 휴대폰, 이 북한의 휴대폰의 역사를 보면 평양 아리랑부터 시작해서 진달래, 길동무, 평양 2324 가장 요즘에 최신폰이라고 나왔는데 이 휴대폰들이 내 휴대폰이나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아이콘이 저렇게 딱 저렇게 있고 저기에 이제 터치하면은 모든 거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휴대폰들인데 이런 휴대폰들이 중국에서 이제 부속이 들여다가 이제 북한에서 조립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자기네 말로 다 바꿔서 저렇게 기계를 자꾸만
세계의 이 속도에 맞게 업그레이드하기 때문에 내 폰이나 북한 폰이나 겉으로 봤을 때는 별반 차이가 없는 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장마당이 북한을 또 어떤 나라로 만들었냐? 이제는 신용이 없는 애들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신용보다는 충성심이 있어야 살아갔는데 지금은 충성심 그런 건 다 필요 없어요. 신용이 없으면 북한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된 겁니다. 얼마나 신용이 없는 나라냐면 북한이 저 아래다 제가 쓴 것처럼 돈을 꾼 사람은 노력용이다. 꿔준 돈을 돌려받는 사람은 공화국용이다. 이럴 정도로 남이 돈을 꾸면은 그 돌려주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북한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꿔준 사람은 1등 바보. 근데 꾼 돈을 돌려준 사람은 그보다 더 머저리 특등 바보. 남이 돈은 무는 게 아니다. 먹튀하면 되는 돈이 북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다가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주들한테서 언제까지 얼마 이자를 내고 얼마를 갚겠습니다 하는 이 신용을 지키지 않으면 돈을 꿀 수도 없고 장사를 할 수도 없고 장마당에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못 사니까 요즘 북한 사람들은 누구나 저렇게 신용을 중시를 하는 세상을 이 장마당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이 북에 있는 가족들한테 돈을 보내는 것도 이 신용을 믿고 보내기 때문에 돈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 북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국경을 지금 코로나로 다 막아놨고 일체 탈북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래 우리나라 이제 하나원이 텅텅 비었잖아요. 국내로 들어오는 탈북민도 없잖아요. 지금 너무 국경을 봉쇄했기 때문에. 그런데는 남쪽에 있는 가족들이 북쪽에 저런 걸 아니까 돈을 보내줘야 되니까 돈을 보내줘야 되는데 요 북쪽에서 지금 남쪽 가족하고 연결을 시키는 요 브로커들도 이걸 연결해주면서 돈을 먹어야 되는데 얘네들도 우리 부모를 데리고 국경에 나와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전화로 바꿔주고 돈 얼마 보낼게 이렇게 하면서 줬는데 요즘은 단속이 심하다 보니까 다 업데이트 됐어요. 이것도 어떻게 하냐? 브로커가 우리 부모 집 찾아가서 우리 부모가 동영상을 하는 거 찍습니다. 나영아, 지금 북한이 쌀 가격이 몇 킬로인데 지금 다 죽게 생겼다. 우리 가족이 다 죽게 생겼다. 돈 좀 보내달라. 도와달라. 이거를 2분이면 3분이면 찍어요. 그 동영상을 가지고 와서 중국에 있는 중국 전화로 위첸인지 뭔지 그거로 여기다 보냅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일어나면 위첸이라는 그런 사이트에 가족이 보낸 동영상이 떠 와 있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중국 휴대폰을 가진 브로커하고 나는 통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신용을 안 지키면 내 돈 다 떼어먹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를 못해서 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30%면 30% 딱딱 그 프로수만 떼고 나머지 돈은 북한 가족에게 전달이 되었다고 또 동영상이나 전화가 오기 때문에 그걸 믿고 여기서 가족들이 돈을 송금을 합니다. 최근에는 평양에 있는 가족한테 돈을 보내는 게 얼마나 프로스가 많이 올랐냐. 원래 100만 원을 보내면 70만 원이 갔거든요. 근데 지금 반대가 됐어요. 평양은 30만 원이 도착하고 70만 원이 다 가는 길에 다 중국 브로커, 북한 브로커들이 자기들이 받는 거예요. 왜냐?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도 연결해 줬기 때문에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서 탈북 브로커들이 송금 수수료가 북한이 힘들어지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북에서 온 이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벌어서 가족도 먹여 살리고 북한에 있는 친정도 돈 보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너무나도 함께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남과 북이 이렇게 힘들다는 걸 지금까지 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만약이라는 질문을 한번 낼 거예요. 만약 북한이 이제 보다시피 북한 안에 북한식의 시장 경제가 고착이 되고 또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고 미국을 위협하면서 어떻게 미국하고 우리 모르게 물밑에서 북미 협상이 성공이 돼서 체제를 보장해 주마. 우리는 핵을 이런 건 미국을 위협하는 거는 안 만들 거예요. 이렇게 돼서 합의가 된다면 그러면 북한이 부상에서 살아나는 거는 정말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코로나 이전에 북한이 장마당이 활성화돼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고 꽃제비 애들도 다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와서 매장을 관리해 주면서 벌어먹고 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조직 폭력배들처럼 뭘 관리해 주고 먹는 이런 문화가 고착이 됐기 때문에 정말 먹고 살만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국경이 막히니까 이 상태까지 왔는데, 만약 코로나가 종식되고 북한식 시장 경제가 중국이나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시장이 활성화 더 되고 북미 협상까지 성공하고 체제까지 보장받으면 북한은 우리보다 더 빨리 잘 사는 길을 택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왜? 나라가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우리보다 더 가졌잖아요. 자원이 있다. 저는 만약 우리가 북한을 통일이고 이러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북에 대한 이런 통일 의지가 약하면 손해볼 거는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왜냐? 북한은 미국까지도 이렇게 만약 북미 협상에서 하고 중국, 러시아 도와주지, 미국이 국제사회 제재 풀어주고 한반도에다가 경제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을만 열어주면 북한이 변하는 건 순간적이에요. 우리는 지금 뭡니까? 우리 안에 어른들은 계속 생긴다 그랬죠. 응? 벌어 들여오는 돈보다 써야 되는 돈이 더 많다 그랬죠. 우리는 점점 힘들어지는데 북한이 요것만 풀리면은 우리보다 더 빨리 밥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한테 지금 현재는 이 밥에 고깃국이 중요한 거지, 우리처럼 아반떼를 타다가 그랜저를 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한테는 지금 현재 이 밥에 고깃국만 먹으면 만사 오케이, 모든 걸 하라는 대로 하고 잘하고 잘 지키고 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통일은 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간절한 게 우리 남한에, 한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구 선생님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 가장 아름다운 나라, 가장 강한 나라가 되는 걸 원하지 않으셨대요. 그냥 수수한 나라, 남의 침략을 당하면 그걸 막을 수 있을 정도의 나라, 남을 침략을 또 안 하는 나라, 우리 배 골치 않고 사는 그런 나라면은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바로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세계 주연 배우로 세계 무대에 등장할 날이 눈앞에 있다고 그때 김구 선생님은 벌써 예언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세계 무대에 한류 모든 것을 지금 주연 배우로서 세계 무대에 우뚝 선 나라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방탄소년단, 요즘에 오징어 게임, 우리 안에서는 별나게 정말 멋있구나 생각을 안 했던 이런 것들이 세계에 나가니까 세계 인류의 환호를 받고 코리아를 막 그냥 감동하는 이런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의 진정한 평화가 우리나라에서부터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는 이 김구 선생님의 마지막 유언 한 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주연배우 다 됐어요. 김구 선생님이 원하는 그런 나라가 다 됐어요. 되었는데 세계의 진정한 평화가 우리나라로부터 말미암아 세계로 나가기를 원한, 이거는 실현이 안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분단을 끝장내고 남과 북이 통일이 되는 게 바로 세계의 진정한 평화가 우리나라로부터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민족이 숙제는 바로 통일입니다. 남과 북이 현재와 미래를 더불어서 우리 자자손손, 우리 자녀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계속 부강번영할 방법은 통일밖에 없다고 봅니다. 통일이 되면은 나라가 잘 살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은 우리가 다 가집니다. 자원이 있다. 인구 1억. 그거는 지금 만나도 7,500에서 8천만인데, 제가 한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남쪽은 어째 그런데 남자가 그냥 많고 북쪽은 그냥 여자가 많습니다. 저도 지금 한국에 와서 한국인 남편하고 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 탈북민 여성들이 대다수 보면은 와서 다 한국인 남편과 가정을 꾸리고 집도 사고 애도 낳고 알뜰살뜰 다 살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통일이 되면은 한국에 장가 못 간 남자, 북한에 시집 못 간 여자들이 모아서 결혼하고 애 하나씩 낳는 거, 이거는 힘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1억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나라다. 우리 안에 자원이 있지요. 기술이 있지요. 돈이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원가가 더 싸고 더 질이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국제시장에 가지고 갈 건데, 그러면 우리가 수출을 위주로 살아야 되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되겠는지 여러분 안전자리에서 다 그냥 툭툭 생각을 해봐도 다 알 겁니다. 그래서 통일이 주는 효과는 인도적인 차원, 국가적인 차원, 민족적인 차원, 국제적인 차원에서 다 부정점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인도적으로 봐서도, 국가적으로 봐서도, 민족적으로 봐서도, 국제적으로 봐서도 통일이 주는 효과는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세계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영이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통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이 되면은 부산에서부터 저기 무산, 거기로부터 이제 러시아까지 다 철길이 연결이 되면은 유라시아 대륙의 수출 시장은 대한민국 것이 됩니다. 유라시아 대륙은 전 세계 75억 인구 중에 80%가 거의 살고 있는 이 시장이 바로 유라시아 대륙입니다.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이 유라시아 대륙의 시장을 우리는 그전에는 자동차를 배로 가지고 팔러갔다면 이제는 기차로 팔러갈 수 있는 이런 거창한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수출을 해서 살아야 되는 나라는 시장을 차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까지 우리가 접수를 한다.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이 통일이냐? 저는 세 가지로 봤습니다. 첫째, 그냥 싸움에서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교류하면서 남쪽과 북쪽의 이런 차이점을 서서히 해소를 하면서 하는 점진적인 통일, 또 잘 사는 집이 주도를 해야죠. 잘 사는 이 경험을 가진 이쪽에 주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한이 주도하는 흡수적인 통일이 되면 철도 놔주고 도로 놔주고 투자해주고 먹고 살게 만들면서 서서히 교류하고 이질감을 해소하는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 또 비록 우리의 반대편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지만 한민족으로서 우리가 간용하고 포옹하는 이런 정신, 이게 저는 이런 세 가지 방법의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점진전 통일을 위해서는 춘천시가 할 역할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도입니다. 저기에 점이 딱 찍어져 있는데 저기 바로
북강원도 원산인데 우리 춘천시는 원산시하고 이런 협력, 교류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지금 다각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만 더 많은 것을 함께 해보겠다는 이런 방안과 정책들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원산시 갈마지구에 있는 이런 그 개발을 하려고 지금 신도시처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우리 강원도와 우리 춘천시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속초에서 북서쪽으로 140km밖에 안 되는 위치에 있는 원산이에요. 그래서 춘천시는 자매도시를 체결하고 이 제안을 지금 추진 계획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더 이제 그 원산하고 춘천이 맞으면 좋은 게 뭐냐? 원산은 북한에서 유명한 송도원이라는 명사심리적 해수욕장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자매 결연을 맺어서 관광도 갈 수 있고, 또 학생 아이들, 우리의 통일 세대에 살아가는 미래의 이 세대들한테 송도원 국제야영소, 여기에 우리 학생 대표들을 갖다 보내서 북한 애들과 같이 교류하고 함께 공부하는 이런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원산은 여러분 평양에서 다음으로 전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웃기는 일화가 여기에 있냐면은, 저기 청진에서 어떤 가족이 한국으로 오겠다고 배를 타고 동해안으로 쫙 나오다가 불이 막 밝은 이 항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야, 드디어 남조선에 다 왔구나 하고 기뻐서 저 불빛 보고 딱 들어갔는데 저기가 어디냐? 바로 북한 원산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잡혔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 정도로 바다에서 봤을 때 불이 있는 저 원산항, 그걸 잘못 생각해서 고깃배로 탈북하던 탈북민들이 남한인 줄 착각한 적이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평양 다음으로 전기가 많이 오랫동안 주는 데입니다. 자, 강원도는 그래서 남북교류 협력에서 선두에 설 수밖에 없는 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일한 분단도이기 때문에 동질성 회복의 역할을 주도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도예요. 춘천이나 철원이나 그 다음에 고성이나 이 다 우리가 지금 고성하고 철원은 이제 분단군까지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명분이 있는 도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그 대북 제재를 비롯한 남북관계 변화를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확대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과 정책이 있다는 걸 우리 강원도 춘천시 공직자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강의를 이렇게 해서 제가 한 민족이 우리 남과 북이 다 함께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잘 살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더라. 꼭 통일이어야 우리 민족이 수건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영원한 평화와 번영을 물려줄 수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는 가슴 아프게도 유일한 분단도, 유일하게 분단된 군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로서 통일의 앞장에 서야 되고, 전진적인 통일을 위한 이 교류 협력의 앞장에 우리 강원도나 우리 춘천시가 앞장이 서야 되면 정말 지극히 사실이로구나 하는 이야기까지 다 해봤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미래까지 생각했을 때 비록 지금은 통일 비용이 들어서 통일이 별로 우리한테 바람직 않게 보이긴 하겠지만 미래 지향적으로 봤을 때 우리 민족이 수건을 이루는 문제, 그리고 우리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민으로서 우리가 분단된 국가를 후대들에게 넘겨줄 수 없다는 이런 의무를 다시 한번 새겨본다면 통일이 역시 우리 한민족이 살아갈 방안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다 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더 궁금하신 이야기는 자연스러운 토크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